38번째 이야기, 일본 발전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간토 대지진. 지진 예측 경쟁. 서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 일본은 지각이 불안정한 환태평양 조산대의 자리에서 이로부터 지진, 해일,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측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메이지 13년인 1880년에 도쿄 제국대학의 이학부 교수들로 구성된 일본 지진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학회는 지진의 발생이나 진행, 예측 방법 등을 다방면으로 연구, 기록했는데 핵심 인물은 도쿄 제국대학의 오우모리 호사키치 교수와 이마무라 스네아키 부교수였습니다. 이마무라 스네아키는 평소 지진재해예방조사회의 회장 대행을 했는데 지각운동 연구와 지진 발생 기록을 조사하던 중 몇 년 안에 도쿄를 중심으로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피력했으나 담당자였던 오우모리 호사키치가 불확실한 재해 예측은 민심을 혼란케 할 수 있다며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숙해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도 없었고 실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수십 년 전이지만 당시만 해도 일반 대중은 정보와 지식에 어두워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전조 증상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이마무라는 도쿄가 대지진의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수년 안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그의 윗사람인 오우모리 호사키치 교수의 생각은 그와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일본의 수도로서 도쿄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실제로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확실하지 않은 일을 떠벌여서 민심을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판단한 사고의 밑바탕에는 자연재해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과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에 대해 미리 걱정해봤자 소용없다는 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쿄 대지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이마무라의 주장을 부정했는데 이마무라는 자신의 판단을 확신했으나 오우모리 교수와 논쟁에서 생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지진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양대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두 학자가 1906에서 1923년까지 지진 발생 가능성을 두고 언쟁을 계속했지만 서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23년 9월 1일이 밝았을 때 오우모리 교수는 호주의 시드니 천문대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시드니 천문대의 지진 관측실에 들어가 지진계 앞에 섰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지진계가 미친 듯이 지진 반응을 나타냈던 것으로 오우모리 교수는 지진계를 보고 즉시 태평양 지역 어딘가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지진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정확한 지점을 알아내기 위해 분석하던 중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뇌리를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고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사고가 정지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잿더미로 뒤덮은 대재앙. 1921년 9월 1일 일본 제1의도시 도쿄와 제1의항구도시 요코하마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재앙에 휩싸였는데 지진 당일 아침까지도 사람들은 여느 날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9월 1일 어린 하지메의 엄마는 점심시간을 앞두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위해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아들에게 점심을 먹이고 준비한 음식을 남편에게 가져가려고 바삐 움직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던 중에 문득 신기한 일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 며칠 동안 도쿄 하늘에 선명한 무지개가 종종 눈에 띄었던 것으로 동네 사람들은 모두 좋은 징조라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메의 엄마는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의심이 든 것은 바로 이틀 전 하지메를 안고 산책을 나갔을 때 우연히 이상한 광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개미와 지렁이들이 무리를 지어 일사불란하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온 이후에도 이 신기한 광경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아들의 식기를 치우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무지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남편에게 식사와 함께 가져갈 미소시루를
옮겨담고 화로에 불을 껐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바닥이 격렬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화로가 뒤집히는가 싶더니 집의 벽이 무너져 내리고 화로에서 불똥이 튀어 어지럽게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아들을 안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도쿄에서 오래 산 그녀의 생각이 맞다며 지금 도쿄의 지진, 그것도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규모의 지진이 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현장에서 침착하게 대응한 하지메의 엄마와 달리 머나먼 이국 땅에 위치한 시드니 천문대에서는 한 일본인이 넋을 잃고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 지진이 설마 정말로 도쿄 부근에서 일어났다는 것인가? 너무 큰 충격에 그는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그의 머릿속에 번화한 도쿄 시내의 풍경이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도쿄에 사는 570만 명의 생명과 재산은 어찌 되는가 하는 문제에 생각이 미치자 그의 머릿속은 다시 백지 상태가 되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시간에 도쿄 주민들은 대부분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 하필이면 집마다 불을 사용하는 시간대에 격렬한 진동이 도쿄를 뒤흔든 것입니다. 경황 중에 불을 제대로 끄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온 사람이 많았는데 당시 서민들이 살던 집은 대부분 목조 주택으로 화재에 약했습니다. 게다가 지진의 여파로 불어닥친 방풍의 불길이 이리저리 날리며 옮겨붙어 온 거리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말았는데 불길은 골목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옮겨갔습니다. 무언가가 폭발하는 소리와 완전히 타버린 집이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도 들렸는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이 여느 때와 같은 일상을 보내던 거리는 한순간에 재앙으로 뒤덮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다친 사람들의 신음이 뒤섞여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는데 화염에 갇혔다 운 좋게 탈출한 사람들도 무너진 건물과 갈라진 거리를 보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수도관은 전부 뒤틀렸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재민들은 지진에 무너지지 않은 군용 피복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여진을 피해 사방팔방에서 모여든 피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는데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든 탓에 몹시 북적였지만 목숨을 건진 것만도 운이 좋았다고 여겼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했는지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으나 잠시의 평화는 이것으로 끝이었는데 거세게 불어닥치는 광풍을 따라온 불길이 피복 공장까지 옮겨붙은 것이었습니다. 공장의 원단에 옮겨붙은 불길은 공장 건물을 빠르게 먹어치우기 시작했는데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고 믿던 사람들은 돌발 사태에 우왕좌왕했으나 워낙 많은 사람이 모여있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먼저 탈출한 사람들이 공장 외부를 둘러싼 거센 불길에 놀라 다시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바람이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는데 이 공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이때 피복 공장에 모여들었던 피난민은 모두 4만 명 정도였는데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은 이가 무려 3만 8천 명에 이르러 간토 대지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최악의 사건이 바로 이 화재였습니다. 요코하마의 상황도 도쿄와 다르지 않았는데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두 지역이 거의 듯해서 요코하마 사람들도 도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점심 식사를 준비하다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약 200여 군데에서 동시에 불길이 치솟았고 수도나 하수도는 모두 뒤틀려 파손되었는데 사람들은 삶의 터전이 불에 타 재가 되는 모습을 멀거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코하마에서는 전체의 60%에 이르는 가옥이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간토 지역 지진이 발생한 시기 내 근방 해안 도시들은 또 다른 거대한 재앙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지진으로 발생한 거대한 해일이 마을을 삼키고 배를 쓸어간 것인데 이때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사람은 무려 5만 명이 넘었고 파손된 배는 8천 척 이상이었습니다. 해일 피해가 가장 컸던 도쿄, 요코하마, 요코스카 지역은 재해 이후 도시 경제를 회복하는데 아주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픈 기억을 딛고 간토 대지진과 함께 발생한 화재는 무려 3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도시 곳곳에서 치솟은 불길은 태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우고 나서야 겨우 수그러 들었습니다. 간토 대지진으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데 걸린 시간과 불탄 현장의 총 면적
재난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 등 지진이 일으킨 피해 규모는 세계 재해 피해 상황에서 전무후무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재해를 이용하여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소지가 있는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도쿄와 주변 도시 사람들의 피폐해진 마음에 깃든 공포를 자극해 분노로 돌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데 일본 정부가 선택한 희생양은 제2조선인이었습니다. 우선 앙심을 품은 제2조선인이 방화와 약탈을 일삼고 있다는 요원비어를 퍼뜨렸고 제2조선인이 조만간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거나 대지진이 곧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등 요원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일본 신문들은 이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엎다투어 보도했는데 소문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고 일본인을 습격해서 방화 약탈을 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공포와 절망 때문에 이미 이성을 잃은 일본인들이 이러한 근거 없는 소문을 듣고 집단적 광기에 휩싸인 것은 순식간으로 공포와 증오심으로 가득 찬 일본인들은 조선인을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조선인을 보면 즉시 죽이고 일본인으로 위장한 조선인을 색출하기 위해 길 가던 사람을 무더기로 붙들고는 주고행 고지센이란 발음을 시켜보았습니다. 발음이 이상하면 그 자리에서 살해했는데 이 단어는 조선어에 없는 발음과 조선인들이 취약한 장음 발음이 있으므로 일본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학살 행위의 피해자는 조선인뿐이 아니었는데 간토 지역에 살던 수많은 중국인과 도쿄 근방으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타 지역 출신 일본인들까지 집단 광기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조선인 학살이 자행되던 이 무렵에는 특히 일본 정부의 권위를 위협하던 사회 저명 인사들이 살해된 일도 있었는데 당시 저명한 아나키스트였던 오우스기 사카에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는 정부가 조선인 학살을 주도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만연하던 정부에 대한 불만을 잠식시키고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간토 대지진의 피해 정도는 일본 근현대사에서뿐만 아니라 20세기에 발생한 전 세계의 자연재해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규모가 큰 사건입니다. 간토 대지진 이후 지진과 화재에 대한 공포가 뼛속 깊이까지 새겨진 것인지 자연재해를 최대한 예방하려는 일본의 노력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인들의 자세는 대지진 이후 일본 사회를 새로 건설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덕분에 일본은 오늘날 지진에 강한 건축물을 짓는 기술이 가장 발달했고 소방 시스템이 우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1961년에 발표한 재해 대책 기본법 중 지진에 대한 재해 대책 기본법 초안을 작성할 때 간토 대지진에 관한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39번째 이야기, 중국 정복에 박차를 가한 동방회의로 이어집니다.